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분은요. 오랜만에 참 반가워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천 수도암에 주석하고 계신 우리 원재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전에 프로그램 TV에서 하시고 나서 얼마 만이신가요? 한 1년 반 정도 됐는가 싶습니다. 그동안 BBS 왜 또 안 나오세요? 이런 말씀 안 들으셨습니까? 저 산골 생활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조용하게 좀 이런저런 일도 하면서 그리고 요즘 수행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분들과 이제 수행 지도를 하면서 네. 하느라고 좀 한가하게 지내고 싶었지만 좀 바쁘게 살았습니다. 예. 저희는 김천 수도암 딱 이름도 수도암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넉넉하고 여여하게 계신가 했더니 그곳에서도 치열하게 살고 계셨군요. 네. 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저희 TV와 라디오로 함께 하시는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천 수도암에서 이제 정진하고 있는 원재입니다. 예전에 불교 방송과 온전한 나로 살기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 시청자분들하고 이제 소통도 하고 저희 수행 경험과 깨달음도 나눴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이제 대담에 초청이 돼서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희가 영광입니다. 사실은 저희 그 TV 김정은 PD가 원재 스님 곧 모실 거예요 하는 말씀을 찬바람이 불 때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따뜻하고 못해서 이제 더울 때 모시게 됐네요. 아무튼 정말 뵙게 돼서 너무나 즐겁고요. 스님 오시면 가장 먼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글 쓰신 거 제가 읽다 보니까 뭐 원재는 폴짝폴짝 뭐 이런 아주 재밌는 표현도 많이 쓰시고 하는데 그 중에서 뭐 중생놀이, 원재놀이. 원재 스님이라서 원재놀인가?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쓰게 되셨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부터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제 놀이라는 말에는 그냥 논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역할이란 뜻도 있어요. 역할. 그래서 이제 이런 뜻으로 자주 사용하신 분께서 이제 돌아가신 이제 고 큰 스님께서 이제 중놀이란 말씀을 자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중놀이, 중으로서 어떻게 사는가, 역할을 해야 되는가,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가, 그런 의미로서 중놀이란 말씀을 사용하셨는데 저는 이 놀이란 말이 그런 역할의 측면, 의무의 측면도 있지만은 동시에 논다. 상황을 여유롭게 즐긴다, 관조한다 이런 뜻도 좀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요. 다소 이제 도가적인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런 복합적인 의미로서의 놀이인데 제가 원재라는 스님으로서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지만 저희 정체성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수행승이에요. 수행승이지만 실제로는 뭐 여행도 하고 글도 쓰고 뭐 게임도 쓰고 게임도 하고 또 사람들도 만나면서 수행 지도도 하고 여러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놀이라는 게 약간 자기의 의무 역할을 다하기도 하지만은 삶에서 그만의 여유를 즐기면서 좀 유용하듯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차원에서 제가 원재 놀이를 한다고 이제 SNS 프로필에 모두 다 통일해놨어요. 이제 김천 수도하면서 원재 놀이합니다. 이렇게 통일을 해놨습니다. 그렇군요. 뭐 영어로 보면 뭐 롤플레잉이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면도 있지만은 그러면서도 정말로 즐겁게 논다라는 의미까지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렇죠. 뭐 수행승이 기본적인 어떤 그 개념이 라고 하시지만은 24시간을 다 정말 1초까지도 다 그거라고는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이런 역할 저런 역할 그 다면적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렇죠. 인간은 또 어떻게 보면은 다면체로서 살아가서 그 사람의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은 이런 사람 내일은 저런 사람 될 수 있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럼 어떤 부분을 많이 보여주실 겁니까? 스님의 역할이 단지 이제 수행승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저기 국장님과 대화를 하면서 와, 스님이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법을 펼 수도 있겠구나 그런 다양한 가능성의 측면들을 제가 지금 삶의 모습에서 한번 그런 거를 좀 솔직하게 대화 나누고자 찾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는 글쓴이로서의 이제 플레이입니다. 원재놀이 이번에 신간이 나왔습니다. 나 아직 열리지 않은 선물. 표지도 멋있어요. 이렇게 수국을 하나를 안고 꽃처럼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는데요. 이 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이번에 이제 불광출판사에서 낸 책, 나 네. 아직 열리지 않는 선물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네. 꼭 한번 언급해야 되는 책이 있는데, 그거는 네네. 이제 저의 이제 첫 책이에요.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그 책을 제가 2019년도, 지금부터 4년 전에 그렇게 가을에 내게 되었는데요. 네. 그 책을 내게 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수행승으로서 산다면은, 선원 수전으로서 산다면은 보통 하한거 동한거로 이렇게 안거 생활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봄과 가을에 산철이라고 해서 저희는 좀 이제 여유롭게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또 세계일주도 하고 어록도 보고 경전도 보고 하면서 약간 뭔가 조금 알아지는 듯한 약간 경계가 열리고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어록과 경전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어떤 순간들 아니면은 그 시대에 벌어졌던 어떤 이슈에 관해서 한번 글을 써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산철에 책도 보고 여러 책도 보고 하다 보니까 독후감도 쓰고 막 그랬어요. 독후감도 썼는데 이를테면 하루에 하나씩 글을 써보자 하는 약간의 본인 스스로의 어떤 결심 같은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이 긴 글이든 짧은 글이든 글 하나씩 쓰자는 결의하에서 산철이 저희가 봄가을 합친다면은 대략적으로 좀 200일 안쪽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완전 이상적으로 했을 때는 1년에 200개의 글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도 일이 있고 그쵸. 여러 개 왔다 갔다 하고 뭐 여러 손님도 봐야 되기 때문에 200개를 쓰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150개 정도의 글은 썼던 것 같아요. 1년에 150개의 글은 사실은 적은 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본인의 저의 어떤 목표의식 하에서 그렇게 글을 쓰게 됐는데 그런 글들이 여러분들한테 읽히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 글을 읽고서 이건 무슨 글이지? 하고서 수행과 깨달음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도 많이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의 여러 공부인들께서 찾아오시고 제 글을 보시고 수행이 궁금하신 분들도 찾아오시고 네. 불광출판사에서도 찾아오셔가지고 네. 이걸 책으로 꼭 엮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거절했었어요. 맨 처음에는. 왜냐하면 저는 그 책을 내는 것보다는 제 자신의 수행이 안정화되고 이 공부가 견고해질 때까지 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모든 요청들을 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공부 경계가 좀 안정화될 때쯤이라고 생각돼서 이제 책 내자 하니까 생각이 하니까 이렇게 좀 오시더라고요. 네. 그런 인연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내게 되었는데 맨 처음에 책을 낼 때는 약간 제가 대중한테 처음 나서는 거니까 너무 어렵지 않게 제가 성 공부를 했잖아요. 네. 선어록을 하고 경전을 또 다루고 한다면은 이제 일반인들한테 너무 어려운 요소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제 개인의 어떤 주변 상황들, 그러면서 일상을 돌이켜보고 삶의 어떤 순간순간들을 어떤 캐치해서 그것들을 분석도 해보고 그런 글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아서 내게 된 게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저의 구체적인 경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님이 설마 이럴 줄이야 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아요. 이럴 때면은 제가 상대방을 너무 미워해가지고 그런 감정도 여과 없이 드러내는데 네. 그러니까 스님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네. 근데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지금에서야 많이 해소해가지고 더 이상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만은 그런 어떤 일반 사람으로서 저희는 수행자이기도 하지만 일반 사람으로서의 감정 생각도 당연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어떻게 나중에 선정의 힘으로써 잘 정화하고 이런 깨달음으로써 넘어가는가. 그거는 이제 수행자의 어떤 본분 자세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을 하다가 두 번째 책 같은 경우는 원고량이 많다 보니까 두 번째 책은 어떤 깨달음의 본질, 수행의 어떤 구체적인 과정이라든지 선어록도 다루고 네. 실제로 경전의 요소도 다루고 불교 경전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성경에서의 어떤 네. 내용이라든지 도가도 다루고 뭐 힌두교의 바가바트 기타 내용도 네. 다뤄보고 왜냐하면은 저는 진리가 불교가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네. 자체도 진리지만은 다른 종교보다도 저는 불교적 깨달음이 그래서 수많은 성각자들 그리고 기라성 같은 성인들이 저는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의 어떤 삶에 직접적인 어떤 감화를 주신 분들이
한국 불교의 큰 스님들이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을 따라가고자 불교를 했지만은 진리는 여러 종교로도 다양한 문화, 사람, 어떤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도 드러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거기에 어떤 차별점을 두지 않고 다른 종교들을 좀 다뤄도 무방하겠다. 그러나 이제 진리가 언제나 그 중심이 되는 상황에 있다면은 다른 종교의 어떤 진리적인 요소들도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글들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기독교인들, 가톨릭인들 그런 분들께서 제 글을 보시고 와, 스님이 이런 식으로 해석할 줄이야. 목사님도 이렇게 해석 못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제 칭찬 아닌 칭찬을 좀 받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보고서는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이 글씨 큰 거 보고서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딱 던지고 보면은 그 다음에 아주 짜잘한 글씨로 쫙 내용들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말씀처럼 중간에 이제 어른 스님들과의 뭐 일화도 있고 과거의 선사들의 얘기도 있고 경전의 구절도 있고 말씀하신 이웃 종교들의 그런 어떤 그 성전의 내용들도 다 이렇게 인용을 해가면서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참으로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면서 글을 쓰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 책에서 얻어가는 건 정말 다양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님 저는 보다가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속에 탁 들어왔는데 네팔 대지진이 났을 때 가서 봉사를 하다가 몸에 병을 얻어서 1,500만 원이라는 돈을 그 병을 이제 또 하는데 쓴 사람 사람들은 결과론만 얘기하더라. 네팔 자원봉사 가서 결국엔 1,500 쓰고 병을 얻었구나.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쭉 풀어주셨잖아요. 아 저는 그걸 보고서는 약간 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우리 살면서 그렇잖아요. 야 저때 저 투자했어야 되는데 가장 쉽게는 그다음에 그때 내가 그거를 갔어야 되는데 내지는 내가 그때 저기를 그만두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특히나 요즘에 들어서 더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면이라든가 사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요동을 치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님 한마디로 좀 방송 지금 들으시는 분들께 그랬었어야 되는데 아, 왜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그때 너는 그렇게 했니? 뭐라고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시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1,500만 원 이를테면은 그 네팔 대지진 때 가가지고 1,500만 원이라는 이제 병원 이제 병원비를 쓰고 진료비를 그렇게 낸 친구가 있는데 사람들은 손해 봤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결과 어떤 상황에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어떤 결과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네팔 대지진에 가서 1,500만 원이라는 적자를 본 게 아니라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아는 친구거든요. 실제적인 경험 기록들이 사실 이 책에 다 나와 있지만 이 친구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이걸 실패를 감수하고도 삶을 살아오면서도 자기 삶의 자유의 어떤 다양한 방식들을 구현하고 삶의 어떤 조건들에 매이지 않고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 모습이 저한테는 우선적으로 크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1,500만 원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경험의 실패라든지 그것들은 그 친구는 당연히 실패로 생각하지도 않고 단편적인 일부분일 자기가 그 삶의 자유로서 살아가기 위한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친구인데 그런 한 면으로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의 어떤 단견일 수도 있고 그러나 삶의 어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자세에서 자유로운 면모라든지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남들이 도전해 보지 못했던 거를 이뤄내는 성과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모험적이고 그리고 그런 결과들을 내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인 자세, 삶을 있는 그대로 모든 가능성을 펼쳐놓고 있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친구의 어떤 포부 같은 게 굉장히 높게 샀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제가 바가바드 기타 내용을 인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의 의미를 규정하지 않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모든 행위하는데 자유의 근거의 요소들을 적용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행위로서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 행위 자체가 좋냐 나쁘냐 나한테 득이 됐냐 안 됐냐 그런 게 아니라 그 행위로서 자기 존재를
펼쳐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우리 스님이 쓰신 이 책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 시작은 뭐 이렇게 됩니다. 아, 그런 얘기가 있나 보다. 예. 하는데 중간에 가다 보면 스님만의 지금 이게 논거를 이렇게 펴시면서 얘기를 풀어가시는데 약간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풀어내면서 또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이 많아서 한 번쯤 읽어보신다면은 지금 기존에 또 예전에 또 우리 스님 뭐 기행문이라던가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작품이라던가 보셨던 분들께는 또 나름 또 재미있는 또 신선한 또 접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버라이어티하다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수식어가 진짜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스님. 저희 작가분이 이렇게 적어준 거 보니까 그중에 제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게임 매니아? 근데 그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된 거냐? 게임을 정말 좋아하시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게임에서 게임으로 끝난 건 정말 게임 중독, 뭐 게임 매니아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렇죠. 그 속에서도 뭔가를 또 이렇게 엮어내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 왜 갑자기 게임 매니아가 되신 겁니까? 제가 늦게 배운 도둑질이 좀 무섭다고 제가 저희 젊었을 때는 이제 20대 때는 스타크래프트가 그렇게 유명했어요. 그렇죠.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저희 20대 때 10대 후반이나 3대 놀이가 있었는데 당구, 스타크래프트, 고스톱이에요. 근데 제가 제가 그때 공부를 좀 너무 열심히 한 부작용으로 이 세 가지를 못 배웠어요. 아, 늦게 하셨군요. 스타크래프트도 못하고. 근데 이제 제가 게임에 눈을 뜬 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어떤 의미에서 그때부터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야, 게임이 정말 재밌네 하고도 그때 이제 문명이란 게임을 처음으로 접했어요. 문명하셨습니다라는 예화가 있었죠. 간디. 전 세계의 모든 그런 어떤 것들을 문명을 정말 다 모아서 나오는. 그게 이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건물도 짓고 사람도 키우고 도시도 건설하고 제국으로서 다른 제국을 침략도 하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제가 이 게임을 약간 조직 관리하고 문명을 번창하게 하고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고 하나하나 발전해가면서 굉장히 희열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했었는데 방학 때. 근데 제가 이 문명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왜 좀 유명해지게 됐냐면은 문명이 버전이 나올 거 아니에요. 4, 5, 6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세계 일주를 할 당시에 문명 5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5가 나왔는데 원래 문명에서 세계 불가사의라는 게 있어요. 어떤 마추픽추라든지 타즈마할이라든지 뭐 피라미드라든지 그런 건물들을 세우면은 어떤 종류의 어드밴티지를 줘요. 일꾼을 준다든지 어떤 건설 속도를 느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종류의 큰 어드밴티지를 주는데 제가 세계 일주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마 스톤헨지를 갔을 때요. 영국에 스톤헨지 갔다 왔을 적에 이거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초반에 나오는 불가사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관해서 내가 한번 기행문을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로 거기 답사를 하고? 답사를 하고 실제로 가봤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까지 다녀온 나라 중에 뭐 타즈마할도 다녀왔고 자금성도 다녀왔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관해서 글을 써봐도 되고 내가 앞으로도 가게 될 나라의 어떤 다른 문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불가사의 유적들. 그런 것들을 합쳐보니까 제가 문명 5에 나오는 유적 중에 총 한 70% 가까이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기행문, 고증문 형식으로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완전히 인문학적인 접근을 진짜 하셨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갔다 온 게 아니라 이 문명, 불가사의를 2K 게임즈에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는데 그게 과연 합당한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서 어떻게 보면 그 불가사의가 보존된 상태라든지 사람들의 인식이라든지 그러면서 역사적인 연원도 탐구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약간 주변적인 요소지만은 거기에 어떤 저희 개인적인 경험 그걸 유적을 경험하면서 보면서 느꼈던 경험하고 느낌도 있겠고 또 굉장히 부가적일 수 있겠지만 주변에 좋은 숙소 뭐 교통 정보 그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한 편의 완성된 글을 만들자 이런 좀 결의가 생겼어요. 사실 이게 누가 돈 주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 스스로 어떤 팬심에 의해서 근데 팬심이지만은 그것을
인문학적인 어떤 자료로서 승화시킬 수 있다면은 그것이 대중들한테 납득이 되리라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명 카페에서는 되게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스님이 이런 걸 쓸 줄이야. 스님이 세계일 줄 할 줄이야. 근데 그 20만 카페에서 제가 개인 카테고리를 받았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꾸준히 글을 써가면서 사람들이 지금 압도적으로 이제 뭐 조회수도 많고 네. 댓글도 많고 해가지고 굉장히 네. 많은 분들에게 이제 격려를 받았던 아하. 이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재밌었을 것 같아요. 예, 여기서는 게임 안에서 구현을 해놨지만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그럼요. 가보니까 현재는 이렇고 거기엔 이런 거는 맞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보존 상태는 이렇고 그럼요. 현재에선 이런 전설도 있고 뭐 이제 이거는 지금 현재 앞으로는 어떨 것 같고 주변에 뭐 맛있는 건 이것도 있고 아 그래서 아 그러니까 그래서 게임 매니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유명해지셨고 그다음에 조계종 공식 세계 일주 1호 스님이라는 타이틀도 이제 더불어서 얻게 되셨군요. 이야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셨지만은 일단 선원에서 20안거를 성만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거를 하시다가 이제 중간에 산철에 떠나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때 세계 일주를 떠날 당시가 승납으로 아마 6년 차쯤 됐을 거예요. 6년 차쯤. 제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제가 공부를 잘했으면 안 떠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좀 본인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제가 왜 안 되지? 뭐 이런 거 이거 답답하다. 나는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빼고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공부를. 그래서 좀 개인 스스로에 좀 좌절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한 것 같은데 나는 왜 번뇌도 사그라지지도 않고 뭐 굉장히 이런 화도 많고 이런 상황에 도달하니까 차라리 여기서 완전히 리프레시를 하자. 그러니까 그런 결의도 있었고요. 사실 이제 제가 기본선언 확인에 있을 적에 저희 도반께서 도반 스님인데 이제 90년대에 티베트를 라사를 그때 이제 외국인 친구들하고 이제 지프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전역을 돌아다녔다.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와 저렇게 전 세계 어떤 티베트라는 곳이 지금 가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지만은 그런 곳을 저렇게 자유롭게 다녔다는 얘기를 듣고서 나도 언젠가 시간이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은 세계를 한번 곳곳을 한번 누벼봐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가 하도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리프레시 하게 되는 포인트를 잡자 해가지고 해인사에서 노장님 시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좀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라고 이제 저희 노장님 포함해서 여러 어른 스님들한테도 하고 도반 스님들한테도 선언하고 좀 고생 좀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니까 모르지만은 일단은 돌아보자 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세계 일주 하려거든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세계 일주하고 놀다 오겠습니다 하면 누가 자금을 안 대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머리를 굴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전 세계에 있는 불교인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런 경험들을 치르고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글로써 남기고 또 월간 회의에 연재를 하고 그러면서 여러 좀 수행의 어떤 과정들도 포함시키면서 이런 걸 좀 이렇게 해야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놀러 가려는 목적이었는데 그게 생각처럼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여러 수행의 어떤 경험들을 제가 조건으로 내선 거예요. 저 반드시 이거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실제로 했어요. 해가지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했다면 문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책 출간해서 책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사실 문화관광부의 우수도서로 선정돼서 도서관 보급에도 선적 사업에도 선정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읽어보신 분들께서도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다는 분들도 많으시고 해서 결국에는 좀 제가 의도는 순수하지 못했으나 그 중간에 마음을 닦으면서 이런 고생도 하면서 결실은 좀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어른 스님들도 다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니까 그냥 이렇게 알면서도 그래 한번 나갔다 와라 그렇게 또 넉넉하게 또 허락해 주신 게 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사고를 치지는 않아가지고요. 어른 스님들께서 그리고 이를테면 6, 7년간 봤을 적에 원제가 어떻게 산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주를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2주 만에 화주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른스님들께서 믿어주셔가지고 네. 이래저래 좀 자금 측면에서는 그게 여유로운 자금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최대한 이제 출발할 수 있는 배낭여행 할 수 있고 그리고 버틸 수 있고 아끼면은 돌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서 해결을 했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질문이 들어와요. 이제 스님 지금 세계 일주 다시 하라면 하시겠습니까? 하면 죽어도 안 한다. 너무 고생스러워가지고. 그쵸. 제가 그 세계 일주를 하던 때 나이가 34살부터 36살이었어요. 그러니까 30대 중반이면은 기력도 충분하고 네. 어떤 적극성도 있고. 네. 근데 지금은 뭐 제가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보다 10년 좀 지났지만은 다르죠. 예, 10년 지났는데 지금은 그냥 좀 간단하게 나오는 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항상 이렇게 솔직하게 시원시원하게 또 이제 요새는 또 너튜브 채널에서도 소통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시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 지금 보시는 분들이 아마 좀 좀 시원하다. 재밌는데 스님이 저렇게 말씀할 생각하시는구나. 또 다른 각도에서 롤플레잉 하고 계신 우리 원제놀이 하고 계신 스님을 또 보고 본인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돌고 오시니까 다시 와서 자리에 앉으니까 확실히 이제는 됐구나라는 뭔가가 있으셨나요? 됐구나라는 느낌보다는 이걸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를테면 제가 세계 일주를 돌아올 때를 항상 좀 얘기를 해요. 돌아올 적에 이를테면 2년여의 긴 세계 일주 가장 고생을 하면서 이제 이를테면 인천공항에 들어왔다면은 그 입국장인가 거기를 나올 적에 굉장히 좀 뿌듯한 느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뭔가 뿌듯한 느낌이 들지도 않고 이게 뭐지? 이 뉴욕의 이 JFK 공항에 들어갈 때 느낀가 이거 전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고서 굉장히 큰 의문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나는 감개무량한 것도 그러니까 없고 그런 게 없고 그냥 똑같은 상황에 다만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는 영어 간판에다가 어떤 다양한 언어들이 가고 이제 분위기도 다르고 한데 한국에 와서 한국어도 들리고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건데 도대체 다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도대체 뭐가 안 바뀌었지 하다가 나중에서야 제가 그거를 세계 일주 책의 마지막에 정리를 했지만은 그거를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왔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인지하고 그걸 표현하기는 좀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이 그렇게 왔었구나. 그런 생각을 나중에 정리해서 글로 풀어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왔지만은 그게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눈앞이 크게 왔으니까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송광사 세계 일주 돌아와서 바로 송광사 안거로 들어갔어요. 수선사 안거로. 그러니까 스님들께서는 좀 힘들지 않겠어? 안 한다가 그렇게 가면은. 근데 되게 편했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송광사에서 차를 마시는데 스님들하고 차를 마시잖아요. 차를 이렇게 차차에서 이렇게 쪼록 하고 당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쪼로록 하고 차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소리가 똑같은 소리인데 예전하고 다른 소리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근데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 경험들이 사실은 다를 바가 없지만 모두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서 굉장히 왜 이게 달라지게 되었을까? 그걸 찾았던 과정이 송광사에서부터 좀 망월사 정진회까지 이어졌는데 망월사에서 제가 한번 크게 좀 뭐라고 하지? 가슴이 좀 크게 열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뭐 생각이나 감정 같은 게 응축이 된다면 가슴에 좀 뭉쳐가지고 깝깝하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마 수행의 미지단 부분이었을 거예요. 생각 감정이 너무 이제 부대끼는 게. 근데 거기가 한번 확 뚫리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공부가 수월해지고 그때부터 이제 경전과 어록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글을 좀 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빨간색으로 받아들이시는 분, 초록색으로 받아들이시는 분, 하늘색으로 받아들이시는 분, 아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어떤 경계에 따라서 참 다양하게 받아들이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의 말씀이 모든 분이 공부하시는데 저는
어느 정도씩은 다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그럼요. 들거든요. 예, 예.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예, 네. 예. 네, 오늘 BBS 초대석은 김천 수도암에서 원제놀이를 하고 계시는 말씀드릴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원제 스님과 귀한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 그 초대석을 하면서 힙한 불교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쓰게 됐습니다. 예. 오늘도 원제 스님 뵈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예. 뭔가 아는 불교인데 예. 새롭다. 예. 근데 우리 스님께서는 언제 이렇게 불교에 매료가 되신 거예요?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졸업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그 불교로 입문하시는 분들의 뭐 다양한 뭐 루트도 다르겠지만은 네. 저 같은 경우는 불교를 전공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남들 다 경험하는 입학 실패의 경험으로 이제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서강대학교라는 곳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긴 또 가톨릭 그러니까 대학이죠. 뭐 네. 일단 대학은 들어가야 되니까요. 안 가면 군대 끌려가게 생겨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갔는데요. 네. 종교학이라는 과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네. 와 이거 엄청 재밌는데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자율 전공인데 네. 종교학은 지원자가 제일 적어요. 근데 저는 어떤 종교라는 게 굉장히 복합적인 측면이잖아요. 네. 철학이 기본적으로 있을 그렇죠. 수도 있겠고 역사도 있고 네. 문화도 있고 네. 어떤 인류학도 있고 종합적인 종합 학문이 사실은 종교학이거든요. 네. 종교가 그 모든 총체이기 때문에 네. 공부하면서 굉장히 매료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제가 또 20대 초반에 했던 스스로의 다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그런 종교학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제가 20대 초반에 진리를 위해서 살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결심을 하게 돼가지고 그럼 이 진리를 어떻게 구현해 갈 것인가 하는 이제 차원은 좀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했지만은 네. 그런 결의가 모여져가지고 제가 실패의 경험들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불교와 만날 수 있는 루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만나면서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든지 아니면 큰 스님들의 어떤 자유롭고도 거침없는 삶,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는 지혜, 그런 거에 굉장히 매료가 돼가지고 불교를 나중에 저희 종교로 하게 되고 나중에 어떤 인연이 또 성숙하다 보니까 출가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중간에 뭐 보니까 이 책에서도 예. 보면은 뭐 하루에 6시간씩 내가 정진을 예, 꼭 예.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수행하셨던 그런 예. 얘기도 잠깐 나오는데요. 예. 출가를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어느 날 딱 드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대 초반에는 내가 출가할 수도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은 그걸 결정적으로 확신하게 된 때는 네. 사실 수행 경험이 컸어요. 이제 과목 중에 네. 아마 수행과 깨달음 뭐 그런 과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불교 수행만 뜻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교의 어떤 수행법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다양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수행을 하기 전에는 문학 청년으로 살았어요. 동인에서 사실은 글을 썼습니다. 네. 글을 썼고 동인에서 선생님한테 좀 뭐 칭찬도 받고 뭐 약간 모자란 점도 지적받고 했지만은 네. 저는 아마 스님이 되지 않았다면은 저는 아마 소설가가 됐을 겁니다. 그냥 취미로 쓴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한 달에 2편씩의 단편 소설을 썼으니까 그거는 여기에 몰입해야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작가로서 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수행과 깨달음 뭐 그런 네. 수업을 하면서 네. 정진을 해봤어요. 근데 정진해봤는데 혼자서 앉아서 좌선을 3시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상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 같고 이게 뭐지 하는 의문증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뭔가 있다. 내가 여기 아기지 끝까지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은 네. 여기 분명히 진리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선생님께 이제 절필 선언을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학업은 하지만은 더 이상의 어떤 책 읽기 작업 같은 건 하진 않고 글도 네. 쓰지도 않고 그때부터는 정진에만 좀 몰입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보다 하고 보게 되는 게 은사 스님께서 종정을 지내셨던 해인사 우리 큰 스님 도림법전 큰 스님이십니다.
아니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뵙고 또 은사가 되어주셨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제가 해인사로 출가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여기저기서 뭐 이런저런 말들을 주워 들을 거 아니에요. 해인사가 행자 생활이 가장 어렵다고 하대요. 그래서 시쳇말로 빡세다 하면 해인사죠. 네. 뭐 해병대처럼 뭐 그렇죠. 어렵다 뭐 그런 예, 말이 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가려고 하던 행자 생활 어려운 데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수행에 표본으로 삼는 어르신께서 누구였냐면 성철 큰 스님이셨어요. 당연히. 그래서 해인사에서 성철 큰 스님이 법을 펴셨고 그리고 수많은 이제 여러 공부인들이 나온 곳이니까 그렇죠. 나는 해인사로 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은사 스님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때 단 하나의 제가 원력을 세웠어요. 네. 평생 선수행을 하신 분을 은사 스님으로 모시겠다는 원력을 제가 하고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인연 때문인지 몰라도 제가 해인사 대방에서 이제 행자 생활을 하다가 네. 나중에 차출이 됐어요. 저기 한 달 만에 퇴설당 노장님 계신 곳으로 차출이 된 거예요. 네. 차출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노장님 뵙고서 인사드리고 해가지고 해인사에서 행자 생활을 할 때에는 이게 해인사만의 특징인데 절에서 은사스님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행자가 정할 수 있어요. 다른 본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행자가 은사스님을 정합니다. 물론 은사스님께서 수락을 해주셔야지 스승 제자의 인연이 되지만은 제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해인사에서 제가 퇴설당에서 그렇게 행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노장님께서도 뭐 저에 대해서 뭐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하고 계셨고 해가지고 자연스러운 인연으로 스승 제자의 인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무슨 인연일까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씩 갖춰가지고서는 어느 순간에 딱 하고서는 우리 또 노장님을 만나게 되시고 그렇게 돼서 수행자로서 6년 만에 공부가 안 됩니다. 나갔다 오겠습니다. 잘 갔다 와 하고선 또 컴백 웰컴 하고선 또 다 함께 해주시는 그런 분들을 만나셨군요. 그 또 책 어디 보다 보니까 뭐 속가 어머니 만나러 갈 때는 고기 사들고 갑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가족분들은 어떠셨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출가를 굉장히 반대하셨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살면서 아마 당신들께서는 제가 아마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서 교수라든지 교편을 잡는다면 굉장히 좋아하셨을 거예요. 제가 공부 쪽에는 뭐 엄청 잘하진 않지만은 그나마 성실 유전자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은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그래도 성실 유전자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어서요. 아마 공부 쪽으로 했으면은 그런 쪽으로 나가도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출가하시는 특히나 이제 발심 수행에서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원력을 세우신 분들께서는 어떤 내용물이 아니라 그 근원의 요소를 다 탐구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나는 숭상 스님처럼 굉장히 자유롭고 저렇게 법을 활달하게 펴시는 분이 되고 싶다 했던 그런 원력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모님도 제가 워낙 고집이 센 걸 아셨기 때문에 저를 말리진 못하셨고 다만 지금은 이제 출가하고 나서 제가 17년 8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는 굉장히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왜 이유가 뭐냐면은 뭐 제가 공부를 잘해서 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들께서도 이제 연세가 드시고 주변 친구분들 중에 불자님들이 계시잖아요. 불자님들이 저에 대해서 호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재 스님 이러면서 어디서 강연도 하시고 큰절에서 법문도 하시고 뭐 이런 책도 잘 쓰시고 지난번에 제가 책 봤는데 아드님이셨군요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깨가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또 즐거움도 있군요. 그래서 예전엔 제가 불효자였는데 출가할 때는 지금은 불효자는 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님 정말 뭐 책으로 문서로 그다음에 SNS로 그다음에 또 이렇게 동영상 사이트에서 또 실시간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으로 소통하면서 지금 포교도 하시고 수행도 하시고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가장 큰 어떤 원이 있으시다 원력이 있다면 뭐가 있으실까요? 제가 여러 역할을 원전으로를 하고 있지만 그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당연히 수행승이요. 그리고 수자로서의 어떤 제가 기본 바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수자가 근본으로 하고 있지만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인, 수자 이것이 제
기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공부인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런 수행도 하고 저런 수행도 하고 여러 공부도 하면서 안목이 조금씩 열렸지만은 이게 확연해지지 않고 그리고 자기 삶에 안정된 어떤 그 공부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와 인연이 돼가지고 마음이 크게 열린다든지 삶이 변화된 요소라든지 그런 경험들을 갖고 오시고 저와 왕래를 1, 2년 하시면서 그 마음이 확 열리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어느 정도의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을 제가 제 공부 경험으로서 어떤 사람의 진심으로서 그렇게 이끌어드리고 하는 게 제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수행 경험이 사실은 이제 젊은 스님으로 많이 소개돼 있는데요. 네. 제가 대학생부터 수행하게 된 경험까지 치르면은 사실은 20년이 되거든요. 20년이면은 결코 적은 수행 경험이 아닙니다. 그럼요. 그리고 안것으로서도 제가 이 책을 처음 내기 시작할 적에 20안거였거든요. 네. 지금 28안거를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것으로도 사실은 적지는 않은 안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 본분이 수행생이고 수자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공부인들을 지도하면서 그분들을 좀 스스로의 자유로운 삶으로 이끄는 게 제 역할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들을 나중에 차근차근 좀 더 크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먼저 걸어간 선배가 끌어준다면은 보이지 못하는 부분을 또 보면서 빨리빨리 또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항상 이렇게 동행하고 앞에서 끌어주고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기를 저희도 기원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BBS 초대석의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나오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여태까지 돌아보시면 많은 분들이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중에서 지금 이 순간 원재 스님에게 내 인생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 인생의 한 사람은 기리성 교수님이십니다. 기리성 교수님이요? 어떤 분이신지 소개를 좀 서강대학교에서요. 네. 불교와 힌두교를 좀 가르치신 이제 교수님이세요. 네. 당신께서는 기독교 기반을 갖고 계시지만은 하버드에서는 진울 스님의 어떤 생애와 사상을 박사 논문으로 쓰셔가지고 고조국사에 대해서 고조국사에 가서 공부하셔가지고 불교를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기리성 교수님이 저한테는 큰 은사 같은 은사 같은 분이세요. 왜 그러냐면 좀 경험이 좀 독특한데 제가 처음으로 불교 수업을 들었는데 불교의 이해라는 수업이었어요. 근데 기초네요, 진짜. 가장 이해. 기본적인 수업, 첫 수업인데 그 수업에서 D학점을 주셨어요. 네. 너무 잊을 수가 없겠네요, 진짜. D학점을. 네. 근데 제가 저 성실하다고 했잖아요. 성적도 잘 나왔는데 그 수업만 유일하게 제가 D학점을 받은 거예요. 역대급으로 받았는데 D학점을 주신 기리성 교수님은 저를 잘 기억하시지 못하겠지만은 저는 그 인연으로 해서 제가 스님이 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D학점을 받은 이유는 있어요. 제가 시험 답안지를 100지를 냈습니다. 100지를 냈는데 왜냐하면 불교 수업을 들으면서 공사상이나 어떤 서가모니 부처님 깨달음, 선불기 어떤 여러 역사적인 발전 과정, 선사들의 깨달음 이런 걸 들으면서 도대체 이게 뭘까? 이 깨달음인 게 뭘까?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수업 내용을 알고 필기하고 이걸 답글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근원에 대한 질문을 그 수업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백지를 내게 되었냐면은 물론 쓸 수도 있어요. 들은 게 있으니까, 배운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나 이 마음 공부 처음부터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자. 나 아무것도 없는 빈 바탕에서 이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해보자 하게 된 결의를 세우게 된 게 그 백지를 내면서부터예요. 그래서 D학점을 맞게 되었지만은 제가 그때부터 불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의 어떤 결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리성 교수님이 그렇게 D학점을 주신 게 저는 제 공부의 어떤 인연을 펼쳐주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때 그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원재 스님이 있을 수 있었다.
네, 우리 초대석에서 알아본 우리 원재 스님의 내 인생의 한 사람은 대학교에서 불교 이해에 디학점을 주신 네, 기리성 교수님이셨습니다. BBS 초대석 오늘은 김천 수도암에서 수석하고 계시면서 수행도 하시는 원재 스님의 원재놀이의 수행승, 또 공부인, 그리고 또 누군가를 끌어주는 선지식, 다양한 또 가끔 게임도 하시고 원재 스님과 함께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시간이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앞으로도 많은 소통을 통해서 우리들도 품고 있는 의문들을 해결하면서 함께 손잡고 갈 수 있게 힘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애써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이만 아쉽지만 보내드리고요.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스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과거의 경험 하나를 한번 이야기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평상에 앉아 있었어요. 평상에 앉아 있었는데 제 눈앞에서 뭔가 벌레 한 마리가 떠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벌레지 하고서 그냥 보다가 다시 한번 고요의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좀 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다시 보니까 그 벌레가 여전히 요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서 계속 잘 쳐다보니까 사실 그게 벌레가 아니었어요. 먼지 한 점이었습니다. 먼지 한 점이 눈앞에서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렇게 벌레처럼 파르르 떨고 있지? 하면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먼지 한 점을 탁 잡았어요. 잡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주변에 굉음과 함께 금이 쩍쩍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가 저를 둘러싼 세계가 팡 하고 깨졌습니다. 근데 그 뒤에 좀 놀라운 상황이 펼쳐졌어요. 제가 우주의 한가운데 앉아 있는 거예요. 주변에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고 이런 멍한 상황이 되었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는데 제 눈앞에 저 지구가 보이는 거예요. 지구가. 파란별 지구가. 근데 신기한 게 그 지구에 사는 일반 사람들의 어떤 대화 내용들, 말들도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지금 운동하러 가야 돼. 나 지금 저녁을 먹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동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사람들의 내밀한 속마음까지 제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속마음의 어떤 증언들이 뭐냐면은 나 너무 괴로워, 힘들어, 좌절스러워, 그런 고통의 경험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그런 고통을 안고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가슴으로 느끼면서 엉엉 울었어요. 사실은 막 울다가 어느 순간 눈을 탁 뜨니까 제가 군대 막사에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군대 부대원들은 JSA로 훈련을 갔었고 저는 이제 당직을 서고서 야간 당직을 마치고 제 숙소로 돌아와서 잠자다가 그렇게 한 번에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 꿈이 제가 20대 때 군대에 있을 때 꾼 꿈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숨기고서 저렇게 평범한 듯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제 가슴에 남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 먼지 한 점이 도대체 뭘까? 먼지 한 점이 왜 나한테 온 것일까를 어떤 평생의 의문처럼 화두처럼 그렇게 들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먼지 한 점의 의미를 어슴푸레하게나마 알게 된 때가 사실은 해인사 태설당에서 노장님을 모시면서 행자로 지낼 때였어요. 그때 의상조사 법성계라는 걸 처음 보았습니다. 그때 법성계의 구절 중에 하나가 이렇죠.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죽 여겨시. 한 티끌 하나도 온 우주세계를 품고 있고 일체진중 모든 티끌이 그렇게 우주를 품고 있다라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그런 의미에서 먼지 하나가 나에게 왔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 나라는 존재는 먼지 하나처럼 어떻게 보면 작고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먼지 하나도 떨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떨미
움직임이 그런 동요가 어떤 인연에 의해서든 잘 멈춰질 수가 있다면은 그것은 온 우주가 깨지고 드러나고 어떤 의미에서 온 우주를 품게 되는 큰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행을 물론 개인적으로 하고 개인의 어떤 안락, 안정감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다 하지만은 실제로 개인의 어떤 실체성, 분별심 그것들이 한 번에 깨지게 된다면은 단순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온 우주가 열리고 온 세상을 품게 되는 큰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몸과 생각에 갇혀 있다면 나란 존재가 먼지처럼 작고 왜소할 수도 있겠지만 인연에 맞게끔 그 움직임을 멈출 수만 있다면 깨달음이란 거는 이 우주를, 온 허공을,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온 세상도 품을 수 있는 큰 일이라는 경험을 암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지 한 점이 그 20대의 젊은 저에게 온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